안녕하세요. 창의사고력 수학 강사 김밥쌤입니다. 오늘은 왜 창의사고력인가 라는 아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아젠다에 대한 그 강의는 총 3강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강은 이 창의사고력이 필요한 배경과 그 환경,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창의사고력이 필요한 이유, 또한 창의사고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그 다음 2강에서는요, 창의사고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데피니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창의사고력이라 하는 게 과연 어떠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지, 수학의 5대 영역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포괄적인 게 창의사고력인데 그 고유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약 120여 개 되는 영재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영재교육이 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창의성에 대한 그 구성 요소, 그 팩트를 갖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그럼 실제 사례가 어떠한 게 있는지, 어떠한 게 적용되는지, 과연 창의사고력은 타고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의사고에 대해서는 통설과 다수설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김밥쌤이 내리는 작은 결론에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초에요. 각 나라들마다 전략적으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나라들마다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50년 초에 모스크바에 네로라 하는 사고력 석학들이 약 한 1000명이 모여서 창의사고력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고 시도하였는데요. 거짓말 좀 보태서 그 창의사고력에 대한 정의가 1000여 가지 나왔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사교육 시장에서 창의사고력을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것이 창의사고력인지 하나하나 들어가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공유해서 같이 좀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진행하는 저 모습은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중이니까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예. 김밥쌤의 썸네일입니다.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1강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환경, 백그라운드와 필요한 이유, 창의사고를 향상시키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미디어에서 4차 산업혁명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짧게 좀 보자면 이런 겁니다. ICT,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대표적으로 밑에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요. AI, 인공지능이죠. 바이오 생명과학, 무인이동체, 드론 같은 거, 자율운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 해당되겠고요. 로봇은 다 아시다시피 제조업체라든지 이미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씩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알파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옆에 보면 여기 뉴 알파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이세돌과 알파고가 5번 경기를 했죠. 그래서 이세돌이 1대4로 좀 패배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당시 세간에서도 이세돌이 거둔 일승은 대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알파고는요, 당시에
약 한 컴퓨터가 1000여 대 정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컴퓨터 안에는 그동안 세계 수많은 곳에서 이루어졌던 바둑 경기 그 기보들이 다 이렇게 저장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할 때 컴퓨터가 그걸 검색을 해서 다음 수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던 거죠. 근데 이세돌이 이제 1대 0으로 한 번 이겼는데, 그건 사실 뭐 다들 신의 한 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돌이 자기가 뒀던 기보와 다른 방식으로 정말 어, 뭐라 그럴까,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둬야만 이길 수 있었던 방식인데 이세돌은 그렇게 해서 한 판 이겼습니다. 다음에 세계진 바둑 1위죠. 커제라는 중국 선수가 3번인가 이렇게 경기를 했었는데 알파고에 3대 0으로 졌습니다. 그러면서 커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미디어에도 이렇게 포착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그 얘기까지 좋았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 뉴 알파고라는 게 또 출연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파고는요, 그동안의 모든 키보드를 계속 저장을 해서 그 결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다면, 이 뉴 알파고는요, 기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둑의 기본 규칙을 좀 더 확장된 규칙도 있겠죠. 그거를 저장을 한 다음에 24시간 동안 셀프 스타디를 한 겁니다. 24시간 동안 셀프 스타디를 해서 이제 바둑 경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고와 뉴 알파고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500대 0으로 뉴 알파고가 이겼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발달한다면 정말로 기계가 세계를 지배하고 인류를 지배하는 시대가 안 오리라고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인도의 최대 온라인 주매 사이트 메트로머니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철저히 계급 사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혼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중매하는 그 상대방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트로머니는 뭐냐면 자기랑 맞는 코드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를 찾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속궁합, 극궁합, 시쳇말로 그런 말 하는데,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성격과 적성과 또 지향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돼서 그 상대방 그 코드로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뭐 질문 문항은 약 한 30여 가지 정도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하면 A와 B가 서로 코드가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머니는 벌써 인도의 청년들한테는 아주 핫 이슈가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TV에서 인도 TV에서 이렇게 추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 생활에 만족한다는 거죠. 자, 세상에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엄청나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우리가 이제 뭐 하는데 잘 모릅니다. 사실 이게 어떤 건 잘 모를 텐데. 자, 두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 말이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알람을 맞춰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로 이제 알람 맞춰놨는데 웬걸 새벽 5시에 알람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맞췄나? 아니면 알람이 고장났나?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알람이 말이죠. 시계죠. 시계가 다 이게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기상 정보를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눈이 많이 왔대요. 많이 오니까 출근이 늦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시계 스스로가 알아서 1시간을 앞당겨 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이제 사무실로 이제 출근해서 건물에 도착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눌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3층에 근무한다는 것을
이 장착된 컴퓨터가 작동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3층이 눌러지는 거죠. 자, 이게 사물 인터넷도 엄청나게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지 않나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 실제로 우리 이 생명과 가장 밀접한 의료 부분인데요. 서울에 있는 가천의과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거기는 외과에서 시술을 로봇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목숨이 견각이 달린 중요한 시술인데, 수십 년 동안 어떤 풍부한 경험을 쌓았던 이제 전문의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석박사 자격증 받고 그동안의 모든 그 인정되는 분이죠. 자, 그 전문의와 또 AI 인공지능 의사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람의 말을 믿겠습니다만,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전문의는 풍부한 경험이 있지만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AI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그 AI 의사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험의 결과, 시술의 결과들이 업데이트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 8시마다 된다고 해요. 그러면 최첨단 정보가 접수되고 또 그게 적용되는 AI 의사님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의한테 맡기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이 많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자, 근데 4차 산업혁명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도 핵심은 이 5G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린 디지털 정책이라고 해서 현재 정부에서도 몇십 조를 앞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정의되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자동차, 제조, 헬스케어, 보안, 유통, 금융 등 5G로 통해 창출되는 사회 경제적 가치가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행입니다. 최소 48조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상현실, VR, 정강현실, AR, 뭐 자율주행, IoT 이런 게 있는데 가상현실과 정강현실은 뒤쪽에 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차세대 이동통신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 비중 차지하는 게 자동차로 합니다. 자, 제가 자동차 살짝 좀 각색 처리를 해놨는데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다리 달린 자동차. 예를 들어 이제 산악 등반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랍니다. 그래서 그냥 평지를 달려다가 돌이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저렇게 바퀴가 나와서 걸어간다는 거죠. 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이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산악 등반이 가능한 자동차.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택트 시대로 현재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미래의 신기술에 현재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현실, 정강현실 AR, 드론 택배, 드론 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가상현실과 정강현실이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가상현실은요, 이제 얼굴에다가 디바이스를 장착한 다음에 좀 이렇게 고급 장비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가상 속의 나가 가상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게임도 하고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정강현실은요, AR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현실 속의 나가 가상현실로 들어가서 그게 오버랩이 돼서 보이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포켓몬고죠. 한 3, 4년 전에 이게 일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켓몬고를 잡으러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던 적이 기억나시죠? 그게 정강현실입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 나는 있지만 포켓몬고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뒤에 있다더라, 어느 건물 쪽에 있다더라, 사람들이 몰려다녔던 기억이 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드론 택시인데요. 약 한 2달 전에 여의도에서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환경이 참 쉽지는 않죠. 전 세계에서 말이죠. 도로 곳곳에 전신주가 있고 사는 주거지역에 전신주가 있고 전기줄이 이렇게 육상으로 노출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뭐 동남아 정도 그렇게 될 거고, 그 외에 영어권 나라들은 보면 다 광케이블로 다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드론 택시가 좀 더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장애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현재 곧 그런 장애 요인을 또 극복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택시를 땅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드론 택시를 타는 날이 이제 머지않아 곧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4차 산업 혁명 시기에는 이 창의력이 필수가 되는 사회, 특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언택트 이후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회가 올지 현재 우리가 예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더욱이 창의력이 필수가 되는 사회로 이미 접어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요, 관리형 인재보다는 창의형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은 40대 이후가 되면 키맨들만 남아있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다 시장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자꾸 하신 고 삼성 이건희 회장, 저 개인적으로는 호불호는 없습니다만, 수많은 경영 화두를 던져서 세간의 화제가 됐던 분이죠. 한 10몇 년 됐겠죠. 한 사람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이 살린다, 이렇게 화두를 던졌었는데, 당시에는 뭐 크게 피부로 와닿는 건 없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기업, 삼성전자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을 총 합산한 다음에 그걸 나눠 봤을 때 코스피 상장된 영업이익이 4분의 1이 삼성전자라고 하지요.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기업 주요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바로 창의 인재의 육성에 달려있다. 그러한 창의적 인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나라도 기업도 운명을 달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는요, 인적성 검사를 창의성 검증을 위한 필수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뭐 영어 경쟁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대 기업 직무적성 검사인데요.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보면 다 뭐 이 창의사고에 관련된 그런 분야들이 많습니다. 뭐 보시면 삼성 시각적 사고, 논리 판단, 정보 추론, 공간 지각, 도시 기획 뭐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이 공간 지각 영역도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금방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지 않으면 정말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시각적 변별인데요. 공간 지각에서 이런 문제도 보면 이게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이 시험 과정이 험난할 겁니다. 뭐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기초 사고력과 창의 사고력 영역 부분들을 두루두루 거친 인재 같으면은 쉽게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요즘 이제 이게 뭐 학원가가 난리고 다들 어려움 처해 있는데 이 교육시장도 입시형 시장에서 이제 진로형 시장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 뭐 단과 대형 학원 위주의 시장에서는 이제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학원도 화학적으로 과목을 결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창의사고력이나 과학이나 독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해야만이 이 엄중한 시기에 정말 시장에서 생존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볼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과 5G 사회, 또 코로나19 이후의 언택트 사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장막이 가려진 사회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해 갈 것입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 지구의 60%가 사라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뭐다? 병원의 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AI 사례 말씀드렸는데 외과 의사, 또 택배 노동자들, 뭐 기타 등등해서 60% 사라지고 40%는 남는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어떤 선생님들이 아날로그나 또 디지털로그 시대에 사시던 분인데 완전 디지털 시대로 간다면 정말 이후는 예측하기 참 힘들겠죠. 그래서 미래 사회는 창의적 인재만이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창의사고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지금부터는 창의사고력이 필요한 이유를 러프하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엉뚱한 생각, 번쩍이는 아이디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의 뇌구조, 인지 방법으로 들어가서 창의사고력이 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요, 물론 이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만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생활상의 경험을 하고 또 인지가 발달하고 신체 정서, 오감 발달하고 언어 발달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뇌구조가 체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정보를 판단하고 이해하고 저장하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저장 창고가 있는데 뇌의 피질 쪽에서 저장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저장을 하는데 대부분 자기 나름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고 처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분류에서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 4차 분류, 복합 분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갖고 계시는 여러 물품을 정리할 때 물품을 이렇게 만약 통을 준비해서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분류해서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분류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다를 겁니다. 그게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유 방법 중에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라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는 같이 마차의 두 바퀴처럼 같이 결합이 될 때 정말 이렇게 뛰어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확산적 사고는요.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카테고리 범죄에 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더생고 고생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계속 생각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태도나 습관 그런 거고요. 수렴적 사고는요. 기존에 이미 이제 쌓여있는 습득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분해하고 재해석하고 가공하고 재처리하는 태도나 습관을 가진 사고 유형을 하죠. 마치 고3 수험생들이 보는 난이도가 있는 그 꽈배기 같은 문제의 느낌 생각하면 연상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고가 지금 자동에 연결되어 아이들은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느냐, 각 방별로 어떻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느냐, 또 표현할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력,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 사고력이 발달한 아이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짧게 줄여서 말해본다면 창의적 사고는요. 기존에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경험과 환경에 맞춰서 재조직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거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한참 좀 된 이야기인데요. TV 매체에서 같은 수학 문제를 한 4명의 대학생과 초등학생, 당시 아마 송유건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푼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은 문제를 푸는데 빼곡하게 막 방정식 써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초등학생은 식도 몇 줄 안 되는데 답을 푸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앵커가 이제 대학생한테 물어봤던 거죠. 우리 대학생들은 이렇게 풀었는데 초등학생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풀었을까요? 하고 질문 던지니까 이렇게 이제 그 학생은 답변했답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굳어 있고 닫혀 있어요. 저 초등학생 생각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창의사고를 그러면 향상시키는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 두뇌는 참 능력이 참 무한정하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나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했던 아인슈타인조차도 평생 5% 정도만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열어주고 생각의 방을 많이 만들어주려면 첫 번째, 새로운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과 관심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 습관도 참 중요해요. 아이가 학교 다녀오고 또 주변에 이제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 환경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그거를 관찰하고 살펴보고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고력은요,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부터 출발합니다. 둘째, 다양한 자극을 많이 줘야 됩니다. 지면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교구를 많이 만지고 조작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삐아제 교수는요, 사고력은 조작활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사고력적으로 아이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들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아이들 쉽게 말해서 수화 연산 같은 경우도 모으기 가르기 할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걸 지면을 한다든지 또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것은 아이의 생각을 한정하는 그런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겠죠.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이룬다는 사실을 아이들한테 알려준다면 그 아이 사고력은 신장이 될 겁니다. 셋째, 학습 활동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조성해 줘야 돼요. 모든 것은요, 이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성적이나 이렇게 성취도 평가, 다른 평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해서 학습에 대한 선호도와 흥미도가 떨어지면 올스톱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스트레스 킬링이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이렇게 줄여주고 또한 적절한 칭찬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계통적으로 체계적 끊임없이 한다면 그 아이 생각은 열리고 사고력이 활짝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넷째, 독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독서는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력이나 또 다른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사고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리있게 표현하느냐.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추론 활동 부분들이 사실 사고력이 가장 꽃인데 뭐 수에 대한 유추도 있고 도형 유추도 있고 언어 유추도 있습니다. 이러한 뭐 추론 관련된 부분들은 왜 창의 사고력인가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사고력 분야를 각 학론별로 하나씩 접근할 때 상세하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앞서 나누었듯이 4차 산업혁명, 특히 5G가 상용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합니다. 이미 창의 사고력은 미래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창의 사고력은 이미 시대와 이 사회의 대세를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의 사고력은 기존에 습득한 지식을 새로운 경험과 환경에 맞추어서 재조직하고 변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2강에서는 창의사고의 정의, 데피니션, 그 고유 영역, 창의성 구성 요소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루므로 이어서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김밥쌤에게 질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동안
짧은 강의였습니다만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제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홍길동 남겨주시면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내주신 분도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2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